네, 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로 찾아뵙습니다. 주식 랩소디가 코인 랩소디가 됐어요. 여러 같은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난과 질타 속에서 저희가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네. 오셔가지고 많이들 기다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냥 잠깐 집에 있다 왔습니다. 아, 집에서 이제 네. 푹 쉬다가 네, 오셨나요? 방콕 갔다 왔습니다. 네. 방콕하고 오셨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본부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먼저 오늘 코인 브리핑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먼저 시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변동이 좀 많았어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6%고 이더리움이 18%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네가 언제 올랐다고 지금 떨어지는 거니?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은 폭락을 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3,000달러가 좀 심리적인 지지선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깨져버린 게 좀 안타까웠고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 이제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덜 떨어졌어요. 코인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방어력은 좀 괜찮다. 요렇게 조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에 10만 4천 달러 선까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마음 아팠습니다. 리플이 조금 심각했어요. 리플이 2달러 선이 깨졌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9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94, 92까지 떨어졌다가 일시적인 반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사실 홍콩 시장 열리면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아시아 증시 열리면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열리면서 더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국내 증시 마감 지어지면서 약간 다시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세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체 마켓캡 여기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9.74% 하락을 했어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축소가 됐다라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밈코인도 하락이 컸습니다. 도지코인도 크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밈코인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바이누 코인도 19%, 라이트코인도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바로 도미넌스입니다. 자, 도미넌스가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올랐어요. 보통 시장의 사이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전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덜 폭락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갔어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사이클 봤었을 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가 올라서 60%가 이제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알트코인 기대감이 좀 아이러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시세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굉장히 평이한 상태로 많이 내려갔어요. 탐욕이 이제는 아니죠. 약간 이제 중립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투심도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캡도 여기 보시면 9% 떨어지고 영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ETF 플로우도 볼게요. ETF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더리움 쪽은 또 유출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약간 다른 양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0%입니다. 이더리움이 낙폭이 컸는데 이더리움이 조금 억울했던 게 사실 그 전날은 이더리움이 좀 혼자 독주를 하더라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진짜 가나? 이런 상황들이 아마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좀 이더리움이 3,200 넘어가고 다시금 오름세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업비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시세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원인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이슈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왜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았는지가 좀 납득이 되는 시점이었죠. 분명히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달러도 강세였어요. 강달러는 비트코인과 또 현재의 가치로서는 역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상승하고 금 상승하고 비트코인 폭락하고 이런 금융시장이 우리가 또 쉬는 동안 일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오늘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의 뉴스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관세 폭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특히나 도지코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하면서 일부 투기성 높은 가상자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14% 하락을 했고 이게 이탈이라고 쓰고 도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 하락을 했고 지난해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45% 현재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일가가 또 밈코인 하나를 띄웠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가문 밈코인이다라고 해서 그게 또 커뮤니티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랑 카르다노, 체인링크 등 주요 알트코인도 각각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리플은 20%, 에이다도 거의 20%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관세 이슈가 왜 비트코인에게 그렇게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좀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문을 안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열려 있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뭔가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시세 반영이 급격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 시세상으로 예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직격탄을 바로 맞은 것 같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런 관세와의 상관관계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약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들도 관세 때문에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BTC 마켓의 CEO 캐롤라인 몰러는요.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정책이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공포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서 알트코인 대응점들이 지금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 이제 조금 더 수치적으로 따져볼게요. 24시간 만에 22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라는 이제 집계가 나왔어요. 뉴투데이에 따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2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청산이 되면서 총 18억 7천만 달러가 롱 포지션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의 청산 규모 중에 가장 큰 이제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청산량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바이낸스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점유율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플이 이제 또 다른 시간 타임을 적용을 했을 때는 25% 급락을 했고 도지와 에이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세 이제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론이 비트와이즈 책임자한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X에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그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강달러를 조금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금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물론 그 분석가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아무튼 이제 지금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는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커뮤니티에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알트코인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리플 고래들도 이제 매도 물량이 지금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도망을 갔죠. 일단 전날 고래들이 1억 3천만 개 이상의 리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이제 분석가가 또 X를 통해서 센티멘트 자료를 참고를 했고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들은 1억 3천만 개 이상의 리플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시장을 떠난 참여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고래 투자자라는 거예요. 비교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에 관한 두려움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리플이 이제 19.97% 하락해서 2.3달러 그리고 제가 아까 최저가로는 1.92달러까지 떨어졌어서 이게 속보로 제가 방송 준비할 때 뜨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바로 반등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도 아무튼 시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래 투자자 일부는 이탈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이 기사 전달해 드리기 이전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에 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 차원에서 이제 전략 비축 자산에 관한 발의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주 차원에서는 누가 먼저 전략적 비축 자산을 통과시키느냐 이런 또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주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크립토 업계 쪽에 관한 친화적인 주로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유타주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수립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유타주는 짧은 입법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법 절차 일정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동력이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수립하는 최초의 미국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했고요. 이 암호화폐 관련 최고 경영자가 이제 유타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첫 번째로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결정할 시간이 45일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발의가 됐고 45일 안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동력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뜻이 잘 모아진다면은 빠르게 승인이 되면서 최초의 전략 비축 자산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일 만에 통과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추진력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다라고 했고 일단 지난 수년 동안 유타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이 결국에는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의 기간 동안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어떤 법을 발의를 했을 때 그게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도 아마 이례적이지가 않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없다면은 빠르게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제가 앞서서도 이제 주 차원에서 이런 비트코인 비축 자산에 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유타주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플로리다 켄터키, 사우스타코주의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는 했지만 이들 주에서는 법안이 도입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에서 지금 계속되는 발의를 하고 있고 그게 아직 통과된 주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타주가 처음으로 빠르게 통과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가속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는 또 시장의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것도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진 파마가 이제 10년 안에 비트코인 영원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현대 금융학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시카고대에서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내에 영원에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빌 게이츠도 오늘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 자서전을 빌 게이츠가 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자서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 쓸모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약간 어떤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맹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력을 다룰 줄 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걸 맹신을 하게 되면서 가격에 굉장히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유진 파마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에 영원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교환 수단으로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교환 가치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통화로 쓸 것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크립토 투자자분들의 아마 몇 퍼센트 정도는 이제 이게 통화로서는 옳지 않다라는 시선이 사실은 좀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 자체가 이제 전 세계 통화 가치로서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립토 업계 안에서도 의견은 갈리는데 어쨌든 이 경제학자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규칙이 이제 옳지 않다, 변동성이 크다 이런 걸 이야기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교환 수단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0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에 거의 1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이 1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낀 이 자산이 종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화폐 이론이 비트코인에게는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화폐 가치로서의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볼 때는 또 다른 시선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봤고 그리고 블록체인도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보안에 뛰어나고 블록화되고 체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51% 공격 가능성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일단 이 블록체인 기술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기사가 마침 또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나왔던 기사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년 안에 영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야 되냐 아니면은 뭐 5년 뒤에 도망가면 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간 상승했던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노벨 경제학상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학술지나 이런 데 실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이분의 이야기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이제 투심 자체를 끌어내리는 데는 요인이 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 일단 다행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관한 불안감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저희가 내용들 같이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메소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야기 같이 또 들어볼게요. 네, 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분량을 줄이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좀 준비를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시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와 사실 머스크 사실상 부통령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미국으로 구리와 금이 몰리는 이야기, 저크버그 넘버 3라는 이야기, 딥시크 미중 정보 전쟁, 15달러 실적 발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메이드 인 코리아 얘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얘기 좀 전에 이제 이재영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요. 그 결국에 이 트럼프 관세가 나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루이비통 그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트럼프를 최근에 만나셨는데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티파니도 같이 브랜드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에 이 가격이 다른 데서 만들면 중국이나 유럽에서 만들면 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메이드 인 USA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품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관세 같은 것들이 이런 명품 공장들을 대부분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량의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되게 신중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를 진짜로 생각하게 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쉘이라고 세계 2위 정도의 그룹입니다. 아주 큰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쉘이라는 어떤 석유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런던에서 지금 텍사스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물류 비용이나 석유에 대한 가치가 비용이 높아져서 관세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게 다 관세에 대한 나비 효과고요.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미국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을 많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을 바꾸는 그런 것들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전에 있던 바이든 정부에서 있던 칩스법과 맞물리면서 메이드 인 USA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관세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그런 효과만 낳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 많은 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노린 게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또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관세를 단순히 이런 효과만 관세를 많이 물려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효과에서는 이런 거하고 이 안에 또 있었던 생산 비용 절감과 노동력 확보 이런 것들과 또 메이드 인 USA라는 어떤 브랜드, 빅 브랜드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에 대한 숨은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불화설 나오던데 부통령이라고 하네요. 네, 불화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 불화설이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아서 불화설이 아니 근데 서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코인 얘기 좀 하셨는데 전 이분이 민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요. 민코인 돈이 많은데 본인이 85%를 갖고 있는 민코인을 만들었던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유통량에 그죠? 예, 가문이 그죠? 본인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왜 그 85%를 만든 그러면서 저는 이 코인 업계의 이 질서를 흐트렀던 이 다운되는 그 알트코인이 약간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뻔뻔하다 그럴까요? 대통령으로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번 계속 들려주시죠. 예. 네. 그런 것 같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맨 나중에 나왔던 15조 달러의 그 매출 시총을 하겠다는 건 사실 지금 1조 달러 정도의 테슬라 매출이잖아요. 사실 이 기업이.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뭐 그 퍼포먼스로서는 사실은 이 테슬라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매출이나 어떤 기업 이미지나 어떤 그런 걸로는 지금의 그 어떤 주가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의 주가는 사실상 이분 한 분의 개인기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데 사실은 향후에서도 두 분이 같이 갈 어떤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저는 미러는 한 1년 정도 간다고 보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는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년 뒤에는 깨질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갈 정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일기 때도 사실은 레리 페이지나 팀 쿡이나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이런 분들하고도
팀 초기에는 같이 팀워크를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어떤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갈 정책이 뭐가 있느냐? 일단 우주 정책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라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일단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스페이스X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군의 공군에 관한 부분을 아마 머스크가 같이 많이 할 생각도 있고요. 나사의 상당 부분을 수주받아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을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팔란티어가 오늘 저녁에 이제 실적 실적 발표하죠. 발표를 할 네. 가능성이 있지만 팔란티어가 하는 상당 부분을 제가 볼 때 머스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을 내년도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이 공군 부분을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저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보다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관한 부분을 머스크가 관심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화석연료 부분에 재생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머스크가 관심이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 이제 이 머스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머스크가 뭔가 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부분을 트럼프와 같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보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수익을 세워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와 많은 부분을 같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같이 도모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조업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이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도모하겠다고 이제 같이 공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인데 국방하고 AI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동맹국에서 돈을 다 가져올 겁니다. 만약 그 부분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아마 이쪽이 밀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쪽 동맹국에서 돈을 아마 반협박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타와서 이쪽을 밀어주면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부분은 지금 이제 딥시크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와해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머스크를 좀 밀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군사 위성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이게 아주 덩어리가 큽니다. 이 부분에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 관해서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탈퇴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일치되는 협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어쨌든 같은 사업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텍사스하고 네바다 쪽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치된 의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조목조목 꼼꼼하게 악착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게 되지 물론 아주 모든 거에서 일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체제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제가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제랑 지금 이제 두 명을 이제 놓고 이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머스크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너무 좌충우돌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있냐면 원래 이제 태양은 하나기 때문에 태양 하나를 놓고 지금 밑에서 충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밑에 충성 경쟁을 하면 이제 2위가 누구냐를 놓고 계속 싸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서 아마 그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머스크가 자기가 일하는 만큼 남이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 160시간, 120시간을 일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본인도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라고 막 강요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자기가 있는 도지부도 그렇게 일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뭐 무료로 주당 80시간 일할 그런 직원을 뭐 구한다고 막 이렇게 공고를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공고인데 사실 그렇게 내고 뻔뻔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막 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통령이 아닌가. 사실은 직책은 장관이지만 부통령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통령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이슈가 안 되다 예, 보니까 예. 누군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제 구리하고 금이 미국으로 몰리는데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기본적으로 관세가 몰리기 때문에 미국이 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체제로서 이제 이게 뭔가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기금속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니까 매력적으로 이제 모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원자재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거를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가격이 풍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초기 현상인데 이게 구리하고 금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전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자원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벌써 10% 정도 계속 뭐 이렇게 계속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계속 있을 것 같은 꿈틀꿈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세계가 원자재나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잠깐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분이 오시고 나서 암호화폐가 완전히 뛴다고 했었거든요.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좀 놀라워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넘버 3를 좀 노리고 있는 제가 잘하면 넘버 2가 될 것 같은 이 저커브. 이 주가가 제가 뜰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메타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실적 발표 4분기는 사상 최고의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보시면 메타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그 계정을 탈퇴시킨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메타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화해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잘못했다고 무릎을 싹싹 빌고 화해도 한 적이 있고요. 돈도 엄청 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돈을 갖다 바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뭐 2번이나 참석하고 팩트 체킹도 하고 트럼프 인사도 하고 대규모 투자 뭐 93조 자기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2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아마 그 머스크가 미끄러지고 난다면 제가 볼 때 그 넘버 2가 되는 건 저커버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 아마 머스크가 뛰는 걸 보면서 바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바로 또 그 트럼프는 혜택을 바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마라는 이제 AI 언어가 있는데 그거가 최근에 이제 또 군사 용어로 언어로 사용되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바로 밀어주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정책에서도 이제 이 저커버그가 반중을 바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커버그가 태세전을 바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장악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CEO와는 다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엔비디아하고 아주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1,000달러 갑니다. 저는 되게 이 초창기부터 이 메타는 좀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예, 네. 예.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제2의 엔비디아 사건입니다. 그 소프고 사건처럼 딥시크는 소프고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볼 때 제가 딥시크 소프고 사건도 예전에 한번 예상을 했어 TSMC 사건 때 소프고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도 지금 모락모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그
챗 GPT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딥시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상무부는 상무부대로 이제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가 건드리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MS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쪽에서 지금 조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MS 쪽은 자신들의 오픈 AI의 그 사람들의 데이터 쪽에 관련돼서는 지금 MS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S 상무부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무단으로 칩을 얘네들이 가져갔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쪽에 수출하는 거는 H20 정도로 아주 낮은 사양의 AI 칩을 지금은 주는 거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조차도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하려고. 네. 못하게 됩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개월 내에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수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오픈 AI 쪽에 요 클라우드 자료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불법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막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자료 상당수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딥시크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무용지물이 되면 이거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써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추론적이진 않다고는 후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도 수준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AI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워요. 네. 네.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 전해주시죠. 소식은 네. 이제 머스크 시총 이건데요.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좀 약간 황당한 게 현재 테슬라 시총이 1.29조 달러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근데 15조 달러 가능하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머스크 목표 시가. 그럼 현재보다 12배 성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빌리티가 되면 전기차 판매도 급증하고 에너지 사업이랑 AI 사업이 이제 성장해야 되고 AI와 이게 베스트로 성장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한계가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 정책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로 성장하면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되면 좋겠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의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과실을 다 가져간다면 가능도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닙니다. 제가 분량을 너무 잡아먹어서 그 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좀 맞춰보느라고 했는데 좀 줄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딱 네. 좋았어요. 왜냐면 딱 깔끔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사담이 많았어서 아닙니다. 요 코인 랩소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저희가 40분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아닙니다. 안 됩니다. 네. 편집에 그게 있어서 저희가 요 정도 아무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편집을. 오늘 네. 오늘 아무튼 랩소디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는데요. 내일 또 저희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18.5% 낮은 수준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등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김영태 연구원은 낮아진 기대치조차 충족하지 못한 실적이 1분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실적 부담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저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고영민 연구원은 실적 바닥이 언제일지 명확하지 않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 강화 가능성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투자증권 최민숙 연구원은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의 HBM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고객사 대상 HBM 공급은 재설계된 제품 출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1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시장 흐름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역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와이즈의 알파 전략 책임자인 제프 박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박은 트럼프의 무역관세 정책이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 매크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가 미국 달러의 국제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플라자 합의 2.0으로 비유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미국 달러 강세를 조정하고 미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한 조치를 뜻합니다. 박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이는 글로벌 통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을 경우 시민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 동안 약 7.2%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마이너스 11.6%, 솔라나 마이너스 19.3%, 리플 마이너스 16.6%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적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2월 들어 다시 반등하며 달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프 박은 장기적으로 이 같은 경제 불안정성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달러 약세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 수요를 촉진해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딥시크 쇼크로 변동성을 겪었던 코스피가 이번 주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중국 역시 세계 무역기구 제소와 함께 맞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7% 하락한 2517.37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반도체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낙폭이 다소 상쇄됐습니다. 관세 전쟁의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와 금 가격은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 급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는 일시적 조치일 수 있으며 발효 직전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트먼 CEO는 AI는 컴퓨터와의 접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트먼 CEO는 애플의 전 디자인 총괄 조니 아이브와 협력해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케이는 오픈 AI가 챗 GPT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과 운용을 위해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독자 설계 반도체를 개발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오픈 AI가 AI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해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오픈 AI에는 이미 이 수준의 모델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강력한 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픈 AI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과 함께 일본 전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니케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오픈 AI가 지난달 발표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일본판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하락폭이 가장 커 이번 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리플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4시 30분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0.97% 하락한 2.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에는 15% 이상 폭락하며 2.51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2.5달러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온 만큼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리플 상승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친화적 SEC 정책 기대감과 리플과 SEC 소송에서 우호적인 판결 가능성 증가,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 매집 확대가 꼽힙니다. 그러나 현재 리플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최대 수혜주에서 최대 피해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지난 한 달간 7.89% 상승, 지난 1년간 429% 폭등하며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온 가상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정책 발표 이후 리플은 급락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리플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이 면세 조치 폐지가 시행되면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직구 물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면세 제도가 마약 밀매 등 불법적인 목적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펜타닐 관련 물품이 면세 제도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을 단속하지 않는 한 면세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겨냥해 최소 기준 면제에 허점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특정 무역법에 적용되는 수입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제한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전면적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